아주 오래전 우리의 할머니의 할머니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먼 조상들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빌었던 소원들은 의외로 소박하고도 간절한 것들이었습니다. 내일은 배를 골지 않게 해달라는 것, 이름 모를 병이 마을을 덮치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이웃 나라와의 칼부림에 내 아이가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원들이었죠. 인류의 역사는 아주 오랫동안 이 세 가지 거대한 장벽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기근과 역병,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름의 장벽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장벽을 넘지 못해 수만 년을 주저앉아 울었고 이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를 신이라 부르며 그 처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조금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굶주림과 전염병, 전쟁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충분히 제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가 거둔 승리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한때 인류의 절반을 앗아갔던 흑사병이나 천연두 같은 역병들은 이제 의학 교과서 속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알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찾아낼 줄 압니다.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지만 이제 전 세계적인 식량 생산량은 인류 전체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족해졌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인류는 굶주림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설탕이 화약보다 더 위험한 시대가 온 것이죠. 전쟁 역시 과거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은 총칼이 아닌 경제적 협상과 복잡한 계산기 위에서 조율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생존을 위협하던 거대한 적들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함만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류는 하나를 해결하면 곧장 그 다음의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니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을 고치고 나니 이제는 타고난 신체적 한계를 넘어 더 똑똑하고 강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생존을 넘어 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것들을 넘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인류가 신에게 매달려 겨우 얻어냈던 생명의 연장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그것도 아주 정교한 기술을 통해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하려는 이 새로운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름 속에만 가둬두려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의 사피엔스를 넘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 즉 호모데우스를 꿈꾸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화를 하나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정복하려 하며 우리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해 정보를 무한히 확장하려는 시도들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진화의 고삐를 자연의 손에서 빼앗아 직접 쥐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할 겨를도 없이 기술은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생존이라는 절박한 숙제를 끝낸 인류가 마주하게 될 다음 과제는 어쩌면 이전의 것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 강력한 힘을 손에 넣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던 낙원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의 인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류가 그토록 원했던 불멸과 행복, 그리고 신성에 대한 열망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이제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이 욕망들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기세로 우리의 존재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에서 이 모든 변화는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중 가장 먼저 우리를 뒤흔드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과거의 우리에게 죽음은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섭리였고 신이 정해둔 마침표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그 끝이 있기에 삶이 아름답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조금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지 우리 몸이라는 기계가 고장난 상태, 즉 해결해야 할 기술적 결함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현대의 과학자들과 자본가들은 이제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연구소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수백 년으로 늘리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전설 속의 불로장생 같은 마법이 아닙니다. 암세포를 추적하는 나노 로봇을 몸속에 심고 낡은 장기를 3D 프린터로 뽑아낸 인공 장기로 교체하며 쇠약해진 유전자를 다시 설계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학적 접근입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언젠가는 정복할 수 있는 성가신 버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만약 사고를 당하거나 폭력적인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생물학적으로 늙어 죽지 않아도 되는 비사멸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은 이제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 곧 완벽한 삶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인류의 두 번째 열망인 행복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내내 즐겁고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행복을 얻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고 고통을 견디며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아주 단순한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뇌 속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기분 좋은 상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는 이제 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굳이 어려운 고행을 거치지 않아도 약물이나 뇌 자극 장치를 통해 우리 몸의 생화학적 시스템을 조절함으로써 영원한 쾌락의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생물학적인 수치로 환산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존엄이나 삶의 깊이 같은 단어들은 조금씩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나 불안이 그저 호르몬의 불균형일 뿐이라면, 그것을 약 한 알로 지워낼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인류는 이제 고통이라는 불청객을 삶에서 완전히 몰아내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었던 자극제였다는 사실은 잊은 채 말입니다. 불멸과 행복, 이 두 가지 강력한 힘을 손에 넣으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인간을 그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바로 스스로가 조물주가 되는 신성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이 설계한 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유전공학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능력을 갖춘 아이를 설계하고 사이보그 기술을 통해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으려 합니다. 기억을 저장장치에 업로드하거나 인공지능과 우리의 뇌를 직접 연결하려는 시도들은 우리가 더 이상 순수한 생물학적 존재로 남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경계를 허물고
신적인 능력을 갖춘 호모데우스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이 거대한 흐름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도구로 우리 자신을 다시 빚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점토를 이겨서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창조주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모든 능력들이 정말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인간적인 부분들, 즉 연약함과 유한함 속에 피어났던 아름다운 가치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곳에 가려 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신이 되고 싶은 욕망 뒤에는 어쩌면 존재에 대한 깊은 불안함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인류가 신성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내디딜수록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었던 오래된 믿음들은 힘을 잃어갑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나 마음, 영혼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짜인 어떤 시스템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그 내밀한 비밀들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씩 파헤치다 보면 우리는 뜻밖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마음과 선택의 순간들이 사실은 미리 정해진 흐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간의 본질에 대한 더 깊고 차가운 탐구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대한 생물학적 흐름 속의 작은 부품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말이죠. 이러한 의문은 우리를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인간이란 정말로 무엇인지,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우리 내면의 주인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모든 생명 현상을 정보 처리의 과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밑바닥에 흐르는 아주 낯선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바라보던 따뜻한 시선을 거두고 냉정한 관찰자의 눈으로 자신을 해부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영혼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 즉 우리를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거대한 연쇄 반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설계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정의했던 모든 것들이 실은 아주 정교하게 조립된 어떤 과정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된 진실은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특별한 방식의 흐름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 공포,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조차도 사실은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진화가 다듬어온 정교한 계산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관점은 우리가 지켜온 인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듭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 가장 가치 있다는 믿음이 과학의 정밀한 현미경 아래에서 해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의 완결된 영혼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일종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시선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인간의 정의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의지라는 영역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알고리즘이 내놓은 결과값을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무거운 물음은 우리를 다음 이야기로 이끕니다. 인간이라는 거대한 알고리즘, 그 속에 감춰진 데이터의 비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성하는 그 보이지 않는 수식들을 하나씩 살펴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지 아니면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그 길 위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탄 기차는 이미 역을 떠났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조금씩 다른 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가장 낯선 시선 중 하나인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나 복잡하게 얽힌 코드 더미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는 조금 더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인간 역시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진화라는 정교한 설계자가 빚어낸 유기적 알고리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공식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단계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재료를 손질하고 순서대로 냄비에 넣는 과정도 하나의 알고리즘입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정해진 과정을 거쳐 캔 음료가 나오는 것도 알고리즘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느껴 사과를 집어드는 순간, 혹은 갑자기 튀어나온 차를 보고 몸을 움츠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코는 냄새를 맡으며 피부는 온도를 감지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신경계를 통해 뇌로 전달되고 우리 뇌는 과거의 기억과 본능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이 가장 생존에 유리한지를 계산해냅니다. 우리가 직관이라고 부르거나 마음이 시키는 일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뇌라는 생물학적 컴퓨터가 순식간에 계산해낸 결과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숲속에서 사자를 만난 원시인이 도망칠지 싸울지를 결정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공포라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과학의 눈으로 보면 이 공포는 수백만 개의 뉴런이 주변 상황을 분석하고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여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려는 아주 정교한 알고리즘의 작동 결과입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 쓸쓸해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내가 힘든 친구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 따뜻한 마음조차도 단지 유전자를 퍼뜨리거나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계산의 결과일 뿐이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자유의지라는 가치가 사실은 착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우리의 존재 기반을 흔들어 놓습니다. 근대 이후 인류는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두었습니다. 너의 마음을 따라라 라는 말은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생명공학이 발달할수록 우리 마음이라는 주인이 실은 생화학적 시스템이 내리는 명령을 수행하는 집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외부의 알고리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에 눈물을 흘리는지, 심지어 우리가 누구를 투표할지까지도 거대 기업의 알고리즘은 이미 데이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일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나의 과거 기록과 생체 데이터,
그리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례를 분석한 알고리즘이 내놓은 답이 변덕스럽고 혼란스러운 내 마음의 결정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저 정보를 처리하는 유기적 장치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기계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랫동안 우리는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지능을 꼽아왔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고 세상을 설계하는 그 놀라운 지적 능력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능은 아주 높지만 아무런 감정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믿었던 지능이 사실은 의식이라는 마음의 그릇 없이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능과 의식을 하나로 묶어 생각해 왔습니다. 무언가 똑똑하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인공지능들은 슬픔을 느끼지 않고도 아름다운 시를 쓰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도 완벽하게 운전을 해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는 능력, 즉 지능은 이제 더 이상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데이터 처리의 영역에서 인간은 이미 기계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낯선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높은 지능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의식 없는 알고리즘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능을 높이기 위해 애써왔던 것은 사실 지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능과 의식이 분리되어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마음이라는 것이 경쟁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다시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본다면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의식은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던 그 깊은 슬픔과 환희, 고독과 사랑의 감정들이 오직 유기적 알고리즘의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라면, 그리고 그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비유기적 알고리즘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우리만의 자리를 찾아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라는 존재의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지능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어쩌면 아주 작고 연약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우리 내면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기계는 정보를 처리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아파하고 기뻐합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능은 높지만 영혼은 없는 존재들이 세상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식과 감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똑똑해지는 법에만 몰두하는 동안 놓쳐버린 것들, 즉 느끼는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능과 의식이 서로 다른 길로 나뉘는 풍경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똑똑한 기계들이 우리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느낌들이 과연 어떤 진실을 품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인간의 위대함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지능이 없는 의식과 의식이 없는 지능 중 세상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혹은 이 둘 사이의 균열이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새로운 비극이나 희망을 만들어내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경계선 위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도구가 우리의 지능을 뛰어넘고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하며 심지어 우리의 취향까지 결정해주는 시대, 그 속에서 의식이라는 이름의 등불은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진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이제는 소임을 다한 오래된 부산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 무거운 물음은 우리를 지능과 의식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충돌하는 현장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지적 능력이 기계에게 넘어갔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남겨진 것들이 우리를 여전히 인간으로 불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비어있는 마음의 방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방을 채우고 있던 지능이라는 가구가 사라진 뒤 벽에 남은 희미한 흔적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결국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고지능의 시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인간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똑똑함과 느낀다는 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낼 수 없는 하나라고 믿어왔습니다. 누군가 수학 문제를 아주 잘 풀거나 복잡한 기계를 설계한다면 당연히 그 안에는 깊은 고뇌와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개가 주인의 발소리를 알아듣고 달려오는 것을 보며 우리는 저 아이가 지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의식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물학적인 세계관 안에서 지능과 의식은 언제나 함께 움직이는 짝꿍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이 새로운 시대는 그 둘이 사실은 아주 차갑게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능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바둑에서 이기거나 가장 빠른 길을 찾거나 환자의 증상을 보고 병명을 맞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의식이란 고통, 사랑,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원시시대에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맹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지능이 작동하려면 동시에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의식이 함께 일어나야만 발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기술은 이 연결고리를 아주 가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길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기계는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주변 상황을 분석하고 사고를 피하는 지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갑자기 뛰어든 아이를 보고 0.1초 만에 브레이크를 밟는 그 놀라운 지능은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 자동차는 아이를 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죄책감에 시달려 밤잠을 설치지도 않죠. 기계는 아무런 감정이나 의식 없이도 오직 지능만으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훨씬 더 완벽하게 수행해냅니다. 일 잘하는 기계에게 영혼이나 마음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아주 낯선 진실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사회에서 요구받는 대부분의 가치는 사실 의식이 아니라 지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의사의 따뜻한 위로보다는 나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고쳐줄 수 있는 높은 지능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보다 오진율이 훨씬 낮고 수술 성공률이 높다면 비록 그 기계가 나의 아픔에 공감해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기계의 손에 우리 몸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보다는 아무런 감정 기복 없이 24시간 내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알고리즘이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인 구성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인간의 의식이 지능의 근원이라고 믿으며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지능과 의식의 분리는 인간을 아주 당혹스러운 처지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인간적인 부분, 즉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의식의 영역들이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쓸모없는 부산물처럼 취급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은 의식 없는 고지능의 알고리즘에 의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피로를 느끼지 않기에 휴식이 필요 없고, 자존심이 없기에 질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욕심이 없기에 부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오직 주어진 목표를 향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낼 뿐입니다. 이런 존재들과 경쟁해야 하는 인간은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기계처럼 작동하기를 강요받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시간이 아깝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세상. 우리는 어느새 우리 안의 의식을 지워내고 순수한 지능의 덩어리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영혼이라는 단어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지능이라는 경쟁력에서 기계에게 완전히 뒤처지게 된다면 오직 의식만을 가진 우리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 우리가 나누는 다정한 대화, 우리가 밤하늘을 보며 느끼는 정체 모를 그리움들이 단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방해하는 노이즈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과연 이 차가운 우주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아주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똑똑해지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왔지만 정작 가장 똑똑한 자리는 기계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계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느끼는 마음 뿐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그리고 이 마음이 가진 가치를 어떻게 다시 증명해내야 할지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능이 아닌 의식에 집중하는 삶을 다시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느끼는 일, 정답이 아닌 의문을 품는 일, 그리고 아무런 이득이 없더라도 타인의 고통에 함께 머무는 일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능의 관점에서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만 의식의 관점에서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본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고 데이터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감정조차도 분석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경험조차도 공유되고 소비되어야만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우리를 데이터라는 새로운 신전 앞으로 안내합니다. 지능과 의식이 분리된 세상에서 이제 가치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얼마나 유용한 데이터를 생산하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남겼는지가 더 중요한 세상. 인간의 개별적인 경험이 거대한 데이터의 바닷속 한 방울의 정보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살아 숨쉬게 했던 그 뜨거운 감정들이 어떻게 차가운 비트와 바이트로 변환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데이터가 되고 우리의 취향이 알고리즘의 학습 도구가 되는 이 흐름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었던 시대가 가고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새로운 믿음 체계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남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데이터로 치환될 때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과연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보의 흐름으로 이해하려는 이 거대한 파도, 즉 데이터교의 문턱을 넘어서려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하고 있는 이 거대한 실험이
우리를 어떤 미래로 이끌고 있는지 말입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그 화려한 연결망 뒤에서 우리가 점차 투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쯤 알아차리게 될까요? 세상은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블랙박스를 열어 그 안에 든 것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에 분노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모두 데이터로 분석되고 예측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미지의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기보다는 거대한 데이터 네트워크의 작은 노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의 영혼을 데이터라는 새로운 언어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가치가 주관적인 경험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의 기여도로 결정되는 그 날카로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존재의 근원을 향한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 인류의 가치관이 신을 중심으로 공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가 내리는 것도 전쟁의 승패도 사랑하는 이의 탄생도 모두 하늘의 뜻이라 믿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인류는 시선을 돌려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떠난 자리에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올려두고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인본주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라는 말은 그 시대가 우리에게 준 가장 따뜻하고도 강력한 주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곧 진리였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견고해 보이던 인본주의의 성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제 세상은 인간의 경험을 숭상하던 시대를 지나 모든 것을 정보의 흐름으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믿음 체계인 데이터교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우주는 데이터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사물이나 생명체의 가치는 그것이 데이터 처리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상의 아주 작은 조각들조차 데이터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 몰두합니다. 예전에는 숲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면 그저 가만히 바라보며 내면의 떨림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그것을 세상에 업로드합니다.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보다 그 사진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고 어떤 데이터로 변환되는지가 더 중요해진 것이죠. 공유되지 않은 경험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록하고 연결하고 공유하라. 이것이 데이터교가 우리에게 내리는 새로운 약속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에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진리를 찾는 방식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없는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어떤 옷을 살지, 어떤 책을 읽을지, 심지어 어떤 사람과 만나야 할지까지도 우리는 데이터의 결합체인 알고리즘에 의지합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음악을 듣고 제안하는 길로 운전을 하며 우리는 그것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알고리즘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기분이나 가물가물한 기억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의 취향을 맞춰내곤 하니까요. 데이터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단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특별한 방식의 유기적 장치일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도 우리가 내리는 도덕적 판단도 사실은 수만 년 동안 축적된 생존 데이터의 결과물이라는 차가운 해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개별성이 데이터라는 거대한 바닷속으로 녹아들 때 인본주의가 강조했던 자아나 개인의 가치는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작은 노드가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더 빠르게 연결될수록 시스템은 강력해지지만 그 안에서 개개인의 고유한 목소리는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지전능함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신은 구름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았지만 데이터라는 이름의 새로운 신은 우리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간의 센서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이 신은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젯밤에 몇 시간을 잤는지, 지금 누구를 그리워하는지까지도 데이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유도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는 순간조차 사실은 데이터가 설계해둔 정교한 경로 위를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은 효율적이고 명확합니다. 모호한 감정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직감보다는 숫자로 증명되는 확실한 데이터가 신뢰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들은 때때로 데이터로 환산되지 않는 지점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말없는 위로, 비 오는 날 창가를 두드리는 빗소리의 리듬, 이유 없이 마음이 울컥해지는 어느 오후의 햇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처리할 가치가 없는 노이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는 힘은 바로 그런 무용한 것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스템의 일부로서 완벽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최적화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나만의 고유한 경험을 간직한 인간으로 남을 것인지 말입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전자를 권유하지만 우리 내면의 오래된 목소리는 후자를 향해 작게 속삭입니다. 데이터라는 새로운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그 흐름의 모든 것을 내맡길 때 우리라는 존재의 고유한 문양은 조금씩 닳아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행동이 예측되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던 낙원과는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제 인간의 노동과 지능이 데이터 처리라는 거대한 작업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데이터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면 더 이상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시스템이 요구하는 높은 지능과 효율성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 즉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자리를 잃어버린 이들이 겪게 될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뼈아픈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잣대가 인간의 존엄보다 앞서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중 누군가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분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는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새로운 계급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권력이 되고 지능이 생존의 유일한 도구가 된 사회에서 평범한 인간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소외의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효율성이라는 차가운 잣대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조각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밀려나는 이들의 뒷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립을 경험하게 될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지능의 높낮이가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가장 그늘진 곳으로 한 걸음 더 내려가야 합니다. 세상이 외면하기 시작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되는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 밀려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줄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소외와 불안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진화의 이름으로 치르고 있는 혹독한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쓸쓸한 풍경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지어버렸던,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의 진실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마주할 풍경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내디딘 그 거침없는 발걸음 아래에서 소리 없이 바스라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늘진 곳에 서 있는 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인류의 조각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호모 데우스가 되기 위해 기꺼이 버리고 떠나온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마지막 온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쓸쓸한 풍경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생산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증명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향하고 땀 흘려 가족을 부양하며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동력 삼아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그 당연했던 존재의 감각을 뿌리째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인간의 지능과 노동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계급이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를 아주 아프고도 직설적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무용계급, 즉 더 이상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시스템에 기여할 곳이 없는 잉여 인간의 출현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육중하고 벅차게 다가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부당하게 착취당할지언정 결코 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군인의 발걸음이 필요했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동자의 거친 손길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지배층은 피지배층을 무시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없으면 사회 시스템이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교육을 제공하며 대중을 관리해야만 했죠. 하지만 미래의 전장에는 인간 대신 무인 드론과 정교한 알고리즘이 투입되고 공장과 사무실은 지치지 않는 기계들이 빈틈없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평범한 대중은 착취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그저 유지비만 들어가는 존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일이라는 행위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고유한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공들여 배운 기술과 지식이 기계에 의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 소득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지 우리는 깊이 물어야 합니다. 무언가에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얻었던 그 소중한 성취감들이 알고리즘의 효율성 앞에서 무의미해질 때 우리는 극심한 허무와 상실감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편리해지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투명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균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단순히 경제적인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껏 인류 역사에서 빈부격차는 가질 수 있는 물건이나 누릴 수 있는 기회의 차이였습니다. 부자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가난한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똑같이 늙고 똑같이 병들며 결국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죠. 하지만 생명공학의 비약적인 발달은 이 평등한 생물학적 한계마저 무너뜨리려 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지능과 강인한 체력을 선택하고 고가의 수명 연장 치료를 통해 노화를 멈추며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시인적인 기억력을 갖게 되는 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평범한 사피엔스와는 전혀 다른 존재, 즉 업그레이드된 초인류가 됩니다. 과거의 상류층이 자본과 권력을 가졌다면 미래의 초인류는 신체적, 정신적 우월함 그 자체를 소유하게 됩니다. 만약 부유한 소수만이 이러한 첨단 기술을 독점하게 된다면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생물학적 종 자체가 갈라지는 비극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질병과 노화에 시달리며 짧은 생을 마감하는 동안 선택받은 소수는 영원한 젊음과 방대한 지식을 누리며 세상을 지배하는 풍경은 상상만으로도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등을 넘어 인류라는 종의 해체에 가까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본주의적 가치들이 이 압도적인 생물학적 차이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지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우리는 이제껏 모든 인간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 아래 이 거대한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능과 능력이 종의 차이만큼이나 벌어진 세상에서도 그 고귀한 전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업그레이드된 초인류가 보기에 평범한 사피엔스는 마치 우리가 침팬지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존재로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줄 화려한 미래 뒤에는 이처럼 인간에 대한 정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차갑고도 아픈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인간이라는 이름을 마지막까지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기술에 의해 우리 스스로가 서로 다른 존재로 나뉘어 버릴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잉여 인간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은 아마도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가상세계나 인공적인 쾌락 속으로 깊이 도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실에서 아무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삶을 견디기 위해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정교한 게임과 가짜 행복에 의존하는 것이죠. 반면에 초인류는 현실의 권력을 장악하고 지구를 넘어 우주의 법칙까지 재설계하려 들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우리가 꿈꾸던 인류의 진화라고 하기엔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지고 강해지는 데에만 모든 정신을 몰두하는 동안 정작 우리 곁의 이웃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법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우리를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성이 우리를 쓸모없다고 밀어내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과 질문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점입니다. 기계는 한치의 오차없는 정답을 내놓지만 오직 인간만이 고통스러운 질문을 품고 밤을 지새울 수 있습니다. 초인류가 방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는 있어도 불완전한 존재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나누는 그 애틋한 연민과 사랑의 깊이까지 소유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약해진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려 했던 사피엔스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제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그 빠른 속도에 몸을 맡긴 채
어딘지 모를 곳으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욕망과 완벽한 기계가 되려는 유혹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성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스스로 묻고 고민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능 높은 장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갈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게 될 그 거대한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처절하고도 간절하게 진화해온 것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신과 같은 능력을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 우리 뇌 속의 데이터는 가득 차겠지만 우리의 가슴 안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이 긴 여행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인류가 써내려온 이 거대한 서사시의 마지막 장은 차가운 기술의 명세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 싶은 삶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향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가만히 되짚어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보려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실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짧지 않은 여정을 통해 인류가 지나온 길과 앞으로 마주할 낯선 풍경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근과 역병,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온 인류가 이제 불멸과 행복, 신성이라는 새로운 해안에 닿으려 합니다. 꿈꾸던 낙원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묵직하고 복잡한 물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정의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들어서는 과정은 우리 마음을 조금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 방대한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미래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미래를 맞히는 수정 구슬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해왔는지 보여주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들이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우리를 호모 데우스로 이끄는 것이 필연처럼 보여도 그 방향을 결정하는 고삐는 여전히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물으며 달려왔습니다. 식량, 건강, 힘을 얻기 위해 모든 지혜를 짜냈죠. 그런데 이제는 기술이 우리의 욕망 자체를 설계하고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취향을 결정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욕망이 정말 나의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라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라고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질을 건드리는 깊은 물음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를 개조한다면 여전히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손에 넣는다면 오늘 하루의 소중함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온기를 지금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었던 것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 불완전함과 연약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끝이 있기에 순간이 아름다웠고 아픔이 있기에 다정한 위로가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신이 되기 위해 그 연약함을 지워나갈 때 소중한 인류의 조각들도 함께 사라져가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똑똑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화라고 말합니다.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유용한 노드가 되어 흐름에 몸을 맡기라고 권유하죠. 하지만 이 빠른 속도 속에서 우리가 멈춰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왜 원하는지 스스로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기계의 부품으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기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손에 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문을 던지는 존재여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답에 고개를 끄덕이기보다 그 답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의심하고 탐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이 남았나요? 우리는 호모 데우스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사피엔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빛들을 하나씩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빛을 다시 찾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이 차가운 데이터로 우리를 정의하려 해도 우리가 나누는 다정한 시선과 응원은 결코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 무용하고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인류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으로서 서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미래는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숲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기술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긍정한다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고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이 무거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을 향한 조심스러운 첫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 끝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던 인류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미래를 원하고 싶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